전구를 살 때마다 여러분들은 영국의 산업혁명에 감사를 표하는 셈이라는 걸 아시나요? 전구에는 30W, 60W 등 다양한 종류가 있죠. 이 와트는 초당 소비 전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와트는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제임스 와트입니다. 산업혁명의 결정적인 물꼬를 튼 증기기관의 발명과 바로 그 와트 말입니다. 영국 과학진흥협회가 와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붙인 이름을 많은 나라가 쓰게 되면서 함께 감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증기기관의 원천 기술을 가진 사람은 와트가 아닙니다. 그 주인공은 드니 파팽이라는 프랑스의 물리학자입니다. 만약 영국이 아닌 프랑스에서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났더라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름은 와트가 아니라 파팽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역사에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난 이유를 알아본 1부에 이어 2부는 그럼 왜 다른 나라는 영국보다 늦어졌나?입니다. 거기에 산업혁명을 겪은 당대인들은 과연 이전보다 삶이 좀 더 행복해졌는지도 가볍게 다뤄봅니다. 여러 나라를 등장시켜야 하니 가장 강력한 후보였던 프랑스에 좀 더 집중하고 나머지 국가는 간결하게 핵심만 소개합니다. 사실 영국이 아닌 프랑스가 산업혁명의 첫 주인공이 되었대도 전혀 이상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프랑스는 농업대국으로 당대의 영국에 비해 경제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18세기 말의 프랑스는 영국보다 GDP도 인구도 3배나 많았습니다. 기술이나 과학 수준도 영국에 딱히 뒤질 게 없었습니다. 영국이 한창 산업혁명을 겪던 1760년경부터 1840년대 사이에 프랑스엔 근대 화학의 아버지인 앙투안 라부아지에, 미분 방정식을 푸는 라플라스 변환으로 유명한 수학자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 근대 전기학의 기초를 세운 물리학자 앙드레 마리 앙페르가 있었습니다. 전류를 측정하는 데 쓰는 단위인 암페어는 앙페르라는 이름에서 따온 것이죠. 지금의 과학사에서도 빅네임인 이들만으로도 당대 프랑스의 과학 수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 비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산업혁명의 필수품인 석탄과 철의 매장량 정도였습니다. 공장 건설에 자본을 댈 은행 시스템도 영국에 비해선 뒤처져 있었죠. 상품을 팔 식민지도 물론 적었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역시 당시 산업혁명의 규모를 감당할 정도의 석탄과 철이 있었고, 은행 역시 모두 초기 자본주의 단계라 영국이 크게 앞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식민지 보유도 영국만큼은 아니지만 프랑스도 만만치 않았죠. 그럼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프랑스의 산업혁명이 영국에 뒤진 근본적인 원인은 지독할 정도로 보수적이었던 당시의 사회정치적 분위기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앙시행 레짐이라는 특별한 용어로 부릅니다. 앙시행 레짐은 한마디로 아무것도 변하기 싫다입니다. 사실 프랑스는 1600년대 초부터 아무 문제 없는 국가였습니다. 최소한 프랑스인들은 그렇게 믿었죠. 왕권과 신권의 경쟁에서 영국이 귀족들의 승리로 혼란에 빠져든 반면 프랑스는 태양왕 루이 14세가 압도하면서 강력한 중앙집권형 국가를 만들었죠. 선왕 때의 명재상인 리슐리에의 중상주의 정책 덕에 태양왕 시절 프랑스는 사실상 유럽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이 시절 유럽의 귀족이라면 프랑스어를 반드시 해야 할 정도였으니 그 위상을 짐작할 수 있죠. 이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면서 프랑스는 아예 개혁이나 혁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종교적 편협심에서도 오랫동안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유럽 최대의 가톨릭 국가였던 프랑스는 16세기에 이미 개신교도들에 대한 대학살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위그노 전쟁이죠. 프랑스의 가톨릭은 문맹인 농민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반면 프로테스탄트는 인쇄술의 발달로 대량 보급된 성경을 읽을 정도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더 살 수 없게 된 이들은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으로 건너가 각국에서 벌어진 산업혁명의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프랑스로선 이 종교 갈등 때문에 수많은 유능한 인재가 유출되었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드니 파팽입니다. 개신교도였던 파팽은 영국으로 도망친 다음 오늘날 압력밥솥의 원조이기도 한 증기찜통 관련 특허를 영국에 냈습니다. 그는 나중에 증기선까지 만들어냈죠. 파팽은 독일의 한 대학에 교수로 몸담았던 시기에
엘베강에서 증기선의 시험 항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뱃사공들이 몰려와 배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밥줄이 끊어질까봐 저항했던 것이죠. 불행히도 그의 연구는 이렇게 묻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파팽의 증기 찜통 기술 덕에 영국의 과학자들이 증기기관을 발전시킬 수 있었고 결국엔 와트의 실용적인 증기기관이 영국 산업혁명의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죠. 한편 귀족들의 승리로 일순혼란을 맞았던 영국은 명예혁명 등으로 사유재산권과 특허권 등을 쟁취 자본주의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앙시행 레짐에 허덕이며 세계의 거대한 변화에 눈감은 채 자본주의와 상극이라 할 절대주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모순이 골물대로 골마갔죠. 거의 200년간 켜켜이 쌓인 구체제를 해체하는 데는 프랑스 혁명만으로도 부족해 나폴레옹 전쟁, 7월 혁명, 2월 혁명 등의 파괴적인 과정을 차례로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오랜 정치적 불안정으로 프랑스는 영국에 비해 50년 이상이나 산업혁명이 늦어졌죠. 그 기념품으로 에펠탑을 남겼지만 프랑스는 이 영향으로 결국 독일의 군사적 열세를 보이며 1, 2차 세계대전 때 연속으로 독일의 수모를 당하는 결과를 맞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을 기준으로 유럽에서 공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는 독일입니다. 하지만 산업혁명만큼은 프랑스보다도 20년 이상 더 늦었습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될 무렵 독일은 여전히 중세에 살고 있었습니다. 허울뿐인 신성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수많은 작은 봉건 영주들로 분열되어 있었죠. 이들은 서로 싸우기에 바빠 산업혁명 같은 건 신경 쓸 여력도 없었습니다. 독일이 산업혁명에 나선 건 프로이센에 의해 독일 통일이 무르익어가던 19세기 중후반이 되어서입니다. 여타 나라와 다른 특이점이 있다면 철혈제상 비스마르크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중심으로 산업혁명이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과학기술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독일 특유의 실업학교 전통도 이때 마련되었죠. 암튼 독일은 산업혁명은 늦었지만 영국이 100년 동안 이룬 것을 단 50년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당시 유럽의 강국으로 스페인을 빼놓을 수가 없죠. 한때 스페인은 로마보다 더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발목을 잡은 건 종교적 광기였습니다. 오랜 세월 이슬람의 지배를 받은 반작용으로 스페인의 가톨릭은 국토 회복 직후부터 극보수적이었습니다. 특히 스페인에서 벌어진 마녀 사냥은 잔혹했던 걸로 정말 악명 높죠. 무엇보다 스페인을 망친 것은 종교적인 이유로 자행한 유대인의 대량 추방입니다. 이 바람에 금융 전문가들의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마침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에서 수탈한 금과 은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 엄청난 기회를 경제적으로 잘 활용하기는커녕 이를 관리할 전문가들이 사라지면서 물가만 엄청나게 뛰는 재앙을 맞았습니다. 게다가 가톨릭을 지키기 위해 유럽 곳곳에서 전쟁을 벌이는 통에 금과 은을 허무하게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이러면서 스페인은 유럽의 강국에서 탈락해버렸습니다. 대항해 시대를 열며 한때 유럽을 주름잡았던 포르투갈 역시 스페인과 비슷한 전철을 밟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고사하는 줄도 모르고 아메리카 대륙의 금과 은에 만족하며 혁신에 대한 의지도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당대 유럽에 빼놓을 수 없는 강국으로 네덜란드도 있었습니다.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네덜란드는 농사를 지을 여건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찌감치 해상 중개 무역으로 부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의 교육 방법이 시종일관 군사력을 앞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프랑스와 영국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고 말았죠. 이윤이 많은 사치품을 주로 교역하다가 기후변화로 유럽 전체 농사가 폭망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게 세태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덜란드는 산업혁명과 같은 거대한 변화를 이끌면서 세계를 선도하기엔 사실 규모가 너무 작아 뚜렷한 한계가 있는 나라였던 셈입니다. 그럼 산업혁명을 겪은 당대의 사람들은 이전과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을까요? 불행히도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연구에 의하면 영국에선 산업혁명기의 사람들이 영국 역사상 가장 힘겨운 삶을 살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정말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석탄이 공장과 가정에서 마구 사용되면서 그 유명한 런던의 스모그가 일상화되었습니다. 1851년에서 1910년 사이의 통계에 의하면
대기 오염으로 인한 혈액 사망자가 4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위생시설 미비로 런던을 흐르는 템즈강이 오염되면서 장티푸스와 콜레라가 주기적으로 발생했는데 이로 인한 사망자는 통계조차 없습니다. 도시 노동자 급증으로 임금이 폭락하자 부족한 생활비를 채우기 위해 아이들까지 노동에 나서야 했습니다. 어린이들은 공장에서 15시간씩 일하고도 겨우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죠. 도시 범죄의 급증도 큰 문제였습니다. 장발장처럼 배고픔을 참지 못해 빵 몇 조각 훔치는 죄가 대부분이었지만 수용시설이 부족해지자 이런 경범죄조차 사형에 처해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이런 경미한 범죄자들을 모아 해외로 유배를 보냈죠. 이렇게 해서 호주가 개척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국이 호주로 보낸 죄수들의 삶은 어땠을까라는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영국이 산업혁명의 덕을 본 건 100년이 더 지난 19세기 후반 이후부터입니다. 식민지에 대한 영국 제국주의의 지배가 확실하게 자리 잡으면서 영국인들의 삶이 본격적으로 개선된 시점이죠. 물론 비유럽권 국가들로선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린 불행의 순간이었고요. 아무튼 산업혁명이 가져온 결과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뒤늦게라도 산업혁명에 올라탄 국가들은 대개 제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러시아나 일본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오스만 투르크나 인도, 중국 같은 전통 강국들도 약소국으로 전락하거나 식민지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으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에 우리도 어떡하든 한자리 끼게 될 것이란 나름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국제 정세나 정치를 보면 이러다 강제 하차당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드는 요즘입니다.